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과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공학번 기계과를 나오고 석사 공부학번 그리고 11년도에 졸업 후에 현재는 아마존에서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로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 박기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이스트 커리어 위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단하신 선배님들 사이에 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분들에게 좋은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받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동시에 제 소개와 여러 가지 제 진로 과정 중에 겪었던 고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간단한 자기소개와 제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 2005년도에 공학번으로 입학을 하고 06년도에 기계과로 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게 휴보였습니다. 거의 카이스트의 마스코트나 다름없었던 로봇인데 그 휴보가 이제 기계과에 있는 오준호 교수님이 하시는 걸 알고 있었고 진짜 기계과 그 신입생 그 설명회 같은 데 갔을 때 진짜 휴보가 나와서 반겨줬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난 진짜 기계과에서 이런 저런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기계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과 외 활동으로는 미라지라는 전자과 로봇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부분 전자과 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선배들로부터 전자과적인 어떤 필수 지식들이라 할 수 있는 회로를 다루는 법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돼서 이게 또 기계과에서 전자 실습을 한다든지 이후에 졸업 작품을 할 때 창시고 같은 걸 할 때도 이런 전자 이 동아리 활동의 그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됐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석사 입학을 하고는 진짜 본격적인 로봇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동수 교수님 랩에서 지능형 로봇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어서 진짜 로봇의 A부터 G까지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가장 값진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로봇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보통 로봇 제어는 아니고 이제 크레인 제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진짜 제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도 해볼 수 있었고 구동부 설계를 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서 이제 모바일 로봇의 구동부도 직접 설계를 해보는 경험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2년차 때는 제가 원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로봇 지능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 그걸로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이제 남자로서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해결해야 됐죠. 그래서 저는 군대를 현대자동차 산업체에서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들어가서는 인간공학 팀이라는 곳에서 인간공학 자동차의 어떤 시트나 핸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이 정말 인간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이제 검토하고 평가하고 설계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했었고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진짜 회사 생활에 무르익어 갈 때쯤 돌연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은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거의 한 10년 가까이의 분야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하지만 로봇에는 관련 있는 전자과 쪽에서 이제 로봇 비전, 컴퓨터 비전 관련된 분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도 좀 특이한 유럽에 있는 비엔나 공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비엔나는 물론 모차르트나 비엔나 소세지로, 음악이나 이런 소세지로 많이 유명한 도시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속했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로봇 비전으로 유럽 내에서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그룹이었고, 저는 거기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만나고, 그 연구를 4년 동안 할 수 있게 되어서 박사를 마치고, 지금 그 연구를 그대로 이제 산업 현장,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마존 로보틱스 AI라는 그룹에 합류를 하게 돼서 지금 물건을 이렇게 어디서 집어다가 이제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그런 태스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당 분야로 진로를 구체화하시고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셨는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진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석사 이후의 진로, 그리고 박사 이후의 진로가 약간 변환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서 저의 고민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해 나가셔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다른 선택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은 어떤 고민 끝에 이런 결론들을 내렸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타임라인, 제 그 커리어 타임라인 안에서 보면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2011년도 석사를 졸업하고 그랬죠. 이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박사 진학이냐, 아니면 석사로 가느냐, 석사를 끝내고 이제 산업체로 가느냐. 거기 그 갈림길에서 이제 저한테 가장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사실 로봇 연구는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로봇 지능의 현재 학계의 상태가 그렇게 큰 비전을 저한테 보여주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공지능 빙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봇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고 실제 제가 막 다뤄봤더니 그렇게 재밌고 흥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흥미도 못 느끼는 분야로 박사 연구를 이어나가기에는 정말 내가 이걸 재밌고 잘할 자신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일단 사회로 나가봐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공부하자. 그러고는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될 방향, 내가 해야 될 방향에 확신이 들면 그때라도 다시 돌아가자 라는 생각으로 산업계 진출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산업계 중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분야 중에 가장 로봇이랑 제일 비슷한 분야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로봇이랑 제일 비슷한 자동차라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진짜 그 공대의 모든 학문들이 총 집약이 되어 있는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차에서 발전 과정이 로봇이 비슷한 그런 테크를 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에서 배울 게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결론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팀이 제가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큰 뷰를 갖기에는 좀 인간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연구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으로도 분명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았지만 제가 정말 흥미있어하는 분야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로봇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뭐 그 중간에 어떤 인생의 변화도 많이 겪거든요. 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월급도 계속 받아야 되고 어떤 삶을 이어가는 와중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로봇이라는 부분의 타협들을 찾다 보니 일단은 정말 내가 로봇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로봇을 취미생활로 한번 해보자, 계속 이어나가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로봇 공부와 로봇 어떤 만드는 작업 그런 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취미생활이 로봇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로봇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인식하는 인식기도 만들어 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를 혼자 보면서 독학을 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 이제 이거 흔들어주는 거 바운서 흔들어주면서 이제 유튜브 공부도 하고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진짜 애 없고 유튜브 듣고 그러면서 사실 시간을 쪼개서 로봇 연구와 공부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는 딱 든 생각은 진짜 이제 인공지능이 좋아지고 있다. 드디어 로봇의 지능이 발전하고 똑똑해질 차례가 왔다. 이제야말로 내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더 깊게 파기 시작을 하면서 박사라는 어떤 진학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딥러닝 공부도 하고 뭐 트레이닝, 머신러닝 여러 가지 모델도 돌려보고 하면서 제 나름의 연구의 어떤 그 인사이트들을 많이 뽑아서 이거를 토대로 어떤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 놓고 이제 여기저기 교수님들 컨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박사를 했던 비엔나 공대에 있는 교수님께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조금은 과감하지만 진짜 6년이라는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루트를 버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분야로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좀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분명 이 시대가 부르고 있는 연구일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제 분야가 점점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유럽이 또 강점이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의 어떤 진학 결정도 생각보다 잘 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박사 기간 동안에 했던 저는 일단 어떤 산업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연구를 접할 때 이걸 산업적 가치도 같이 좀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일상생활 어떤 산업계의 로봇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지면서 연구를 했고 이제 박사학과 끝나면 난 무조건 산업계에 가서 내가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실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들 똑똑하게 만들 거야 라는 어떤 강한 좀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계 쪽 진학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로 박사를 끝나갈 때쯤부터 여러 회사들의 기웃기웃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회사들의 어떤 오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로봇을 활발하게 자기 그 본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아마존에 조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원했던 것처럼 진짜 제가 박사 때 했던 연구들을 거의 총동원해서 로봇을 진화하고 있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느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짧게 드리면 엄청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만의 장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속한 부분은 기계공학과가 흔히 오는 분야는 아니에요. 비전은 보통 전자과나 전산과 전공자들이 많이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로봇이라는 어떤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되는 분야가 됐을 때는 이 기계과 출신이라는 게 상당한 장점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가 로봇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열심히 알고 있고 이 부분만 전공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 하드웨어의 어떤 기구부가 돌아가는 구조, 이 기구부를 설계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드웨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쪽 공부를 조금 이해해 나가면서 자기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거꾸로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제가 뭐 배웠던 걸 남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나름의 직관이나 그런 설계 경험들을 바탕으로 로봇 분야를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소프트웨어로 풀 수 있는 좀 시스템적인 엔지니어로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과에서 배운 지식들은 상당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제 스스로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기계과를 했던 분들은 보통 3D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폭넓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역학 많이 배우셨을 텐데 동역학 공부하다 보면 뭐 도대체 다이빙을 한 사람들이 뭐 다이빙을 했을 때 몇 바퀴 돌고 물에 빠지는지 막 계산할 수 있잖아요. 기계과 출신들은.
그런 거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계산하면서 사실 키우는 건 이 어떤 공간상에서의 어떤 강체들의 운동을 좀 직관적으로 몸에 체득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이거 다이빙 몇 바퀴 도는지 풀어보라면 못 푸는데, 그거는 못 풀어도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억과 어떤 그런 직관들은 다 남아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3D 비전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3D 물체의 이동을 어떤 그런 운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저한테는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3D 모델링이나 가공 경험도 정말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D 비전 분야는 어떤 머리로만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3D 비주얼리제이션, 막 3D 공간상에 막 넣어놓고 마우스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면서 내가 하는 반복론이 이렇게 되면은 더 잘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이해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솔리드웍스도 써봤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서는 카티아나, 그리고 최근에는 블렌더라는 어떤 모델링 툴도 활용을 뭐 깊게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진입점명이 상당히 저 스스로에게 많이 낮았고, 그게 3D 비전 분야에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쇠도 깎아보고 뭐 구멍도 뚫어보고 했기 때문에 로봇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하드웨어들을 약간씩 수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거 뭐 그냥 껌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스스로에게 줬었기 때문에 저는 기계공학과인 게 스스로도 상당히 자랑스럽고 저에게 정말 큰 장점이 되고 있는 그런 학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질문과 좀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기계과로 오길 잘했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냐 하면은, 네, 저는 지금도 학부 때 기계과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은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는 대학 오기 전에 뭐 경시도 컴퓨터 약간 CS 쪽으로 많이 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기계과 공부의 매력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기계과를 선택을 한 것도 있었고, 진짜 4대 역학을 기반으로 쌓아 올라가는 그 기계과의 학문 테크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기계과를 베이스로 했을 때는 사실 공대에 어떤 분야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같이 이제 CS나 전자과나 전산과 쪽으로 얼마든지 이동을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건축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기계과는 그런 공대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문들을 되게 폭넓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또 역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학문들을 좀 이른 나이에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대 역학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먹고 막 30대 넘어서 막 약간 독학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4대 역학을 독학하라 하면은 저한테 하라면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퀴즈를 진짜 머리 싸매고 풀고 해야지 들어오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그냥 독학으로 키워나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에 반해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뭐 코딩 스킬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계과를 처음에 선택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깔고 시작한 거는 지금까지도 좀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뭐 집에 뭐 고장나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고쳐주는 사람 그 사용료가 되게 비싼데, 그렇게 그 페이가 되게 비싼데, 그럴 때 내가 직접 고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럴 때도 역시 기계과는 기계까지 뭐 약간 이렇게 와이프한테도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워라벨. 자, 워라벨은 사실 한국에 제가 다녔던 현대자동차도 워라벨이 상당히 좋았던 회사고, 제가 거기에 큰 어떤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있는 지금 독일은 그런 워라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한 규제가 나라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인 아마존이 미국 회사일지라도 이제 독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출퇴근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홈오피스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로봇 실험이 필요하면은 주 1회, 2회 정도는 이제 실험실에 가서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9시에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시 정도에 일을 마치고는, 그 다음에는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할 일을 하거나, 이제 보통 아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보통이고요. 다른 취미생활 같은 거를 갖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육아 때문에 사실 다른 취미생활은 생각하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5주가량의 휴가를 그 풀타임 근무자들은 무조건 회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5주는 무조건 받게 돼 있고, 그 휴가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나라에서 많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써야만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짧게는 1주에서 3주 가까이 아이들 방학 때마다, 이제 뭐 가을 방학도 있고 뭐 겨울 방학도 있고 여름 방학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1주에서 3주 가까이 휴가를 보통 이어서 많이 갔다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용무들이 뭐 한두 시간씩 그냥 평일에 있을 때는 자율 출퇴근이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일 보고 와서 뭐 일을 좀 나중에 채워서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조금 일 많이 땡겨서 해놓은 거가 있으면 뭐 그걸로 써도 되고, 사실 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그런 개념은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맞춰서 제대로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도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조금 깜짝 놀란 부분, 좀 많이 한국과 다르게 느낀 부분은 바로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들이건 뭐 직급에 상관없이 제 위에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출산휴가를 갔다 왔는데, 보통 남자들도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출산휴가를 다녀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출산을 하면 3, 4개월을 다녀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족 중심의 문화가 일단 독일에 있다 보니까 미팅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4시쯤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애들을 픽업하러 가야 돼서 안녕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들을 케어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런 워라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스타일이 좀 남아있어요. 한국 회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약간 일욕심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고, 좀 개인적인 호기심에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씩 오래 일하는 날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 딱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 미국 팀원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미팅이 6시 이후에 잡히기도 해서 좀 밤에 미팅을 할 때도 있다라는 점. 그건 있지만 이제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함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고 싶은 선택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뭐 짧게 말하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본 거는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전산과나 뭐 전자과로 들어가서 컴퓨터 비전이나 3D 비전 연구를 진짜 꽉꽉 채워서 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 분명 더 유명한 사람이 돼 있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떤 나라는 존재가 지금에 있기까지 어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제가 그냥 3D 비전 연구를 쭉 했을 때 좋은 연구를 했을까라는 거에서도 확신은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컴퓨터 비전 연구를 때려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특히 회사 생활 동안에 6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떤 제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무슨 연구를 했을 때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사를 하면서
진짜 박사를 하는 어떤 한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소중했던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계속 모티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사 과정도 수월하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 과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다면은 제 미래도 아마 따라서 바뀌겠죠.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런 데서도 뭐 과거 뭐 잘못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뭐 하나라도 잘못 손대면 현재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둘씩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다시 하고 싶은 선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저도 뭐 한 가지 뭐 말씀을 조언 삼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매년 1년 1년 뭐 학과 선택도 그랬겠지만 또 학과 선택에 이어서 과목 선택들, 과목도 이제 막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재밌어 보이면은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하부 때는 그런 거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뭐가 나랑 맞고 뭐가 나랑 잘 안 맞고 이런 거를 많이 좀 경험으로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지 않고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으니까 조금 뭐 1, 2년 늦게 졸업하는 것도 인생 크게 봤을 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런 색으로 봤을 때 조금은 릴렉스하고 조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면서 진로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한다라는 조언도 이 질문에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쉬운 점을 들으라면 카이스트에 있는 동안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게 있다면 아마 수학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선형대수나 뭐 확률과 통계 이런 거 다 수강을 했지만 그거 배울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나와 보니 이 수학의 어떤 베이스가 잘 안 깔려 있으면 좀 가끔씩 막혀서 여기서 시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할 수 있을 때 좀 많이 경험도 해보고 많이 노트도 좀 많이 잘 만들어놔서 언제든지 다시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직은 미완성이자 10년 뒤 미래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저의 진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진로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후배님들에게 끝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약간 저도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건 아닌데 약간 돌아가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 또는 뭐 세부 분야가 생각보다 잘 안 맞고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어떤 인생에서 큰 배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전혀 다른 샛길로 내가 좀 가게 되더라도 그 샛길에서 배우는 게 있다면 분명 그 샛길로 안 가본 사람과 나의 차별점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 배운 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늘 열어두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던 어떤 살아가는 중에 정말 재밌어 보이는 샛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좀 빠져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분야 또는 저와 비슷한 분야에 앞으로 진로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나아가서 혹시 유럽 여행 대학 때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막혀 있지만 유럽 여행 루트 안에 베를린이 들어가게 된다면 뭐 편하게 기획과 후배입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 여기서 다 못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시원한 독일의 맥주와 함께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이상 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 하시고 꼭 즐기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